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본 원리 먼저 얘기 간단하게만 해보려고 해요. 자, 위쪽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 일반적인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습 기반이 아닌 것들, 아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들어가지만 학습 기반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뭐 룰베이스라든지 PID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동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측정한 계측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계측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어떤 정답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뭐 제어에서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자율주행에서는 뭐 좌회전, 멈춰, 가, 뭐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룰 베이스를 생각을 한다면 규칙들을 여기다 막 만들어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텐데 뭐 의미는 없지만 대충 써보면 뭐 메인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어떤 게 들어오면 이건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포 어쩌고 있고 여기 내가 막 규칙을 만듭니다. 여기 규칙 1, 규칙 2 뭐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뭐 리턴 이렇게 뭐 하는 식으로 규칙을 막 만들죠. 그렇죠? 나 이거 제가 for를 쓴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뭐 규칙이 들어와서 어떤 게 정답이 딱 나오게 하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요 규칙들을 내가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앤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작할 때 같이 있잖아. 그렇죠? 계측 데이터가 있고 여기 밑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요 메저드 데이터 요 상황은 요 정답인 요 상황이야. 네가 알아서 배워봐. 그래서 메저드 데이터랑 정답 데이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컴퓨터를 지도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비지도 학습도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어이, 교수님 이거 앤서 없는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이라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하자 이거죠. 자, 아무튼 메저드 데이터 있고 정답을 주면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 규칙을 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규칙을 짜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학습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옵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막 짜주면 뭐가 나올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룰이 나오는 겁니다. 룰이 나오거나 혹은 규칙이 나오거나 혹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모델이 나온다. 모델이 나오거나 룰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얘를 저장을 딱 해놓고 넣어가지고 이거 판단 결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계속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요 학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하게 뭐 학습한대, 뭐 컴퓨터가 배운대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고 뭐 패턴이 데이터의 패턴이겠죠. 특징이 분석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얘를 좀 더 공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회귀선을 찾고 싶어 하는 건데, 혹은 뭐 구분선이라고 할게요. 어떤 데이터들을 구분 짓고 싶어. 얘는 0, 얘는 1 이렇게 어떤 이 선을 긋는데 이 회귀선의 최적의 개수 혹은 뭐 기울기라든지 뭐 위아래 높낮이라든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우리 환자 데이터 가지고 할 거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뭐 진료 기록 1이 있습니다. 얘가 사망, 진료 기록 2, 뭐 생존, 3, 사망, 뭐 이렇게 데이터를 쭉 쌓을 겁니다. 진료를 이렇게 쌓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 학습을 하면 어떤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여기 뭐 여기 사망한 데이터, 사망한 데이터, 사망한 데이터, 사망한 데이터, 여기 생존한 사람, 생존한 사람, 생존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진료 기록 1, 2, 기록이라 하면 안 되겠다. 데이터, 데이터, 뭐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을 가르는 선을 딱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미 그림에서 예상이 되듯이 우리가 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렇게 그으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요 선에 학습이라는 것은 요 선의 기울기나 혹은 쉽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요 값, 뭐 바이어스 값 이런 것들을 최적의 값을 찾는 겁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을지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게 좋을지 이것도 안 되잖아. 여기 딱 이렇게 그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요 값을 찾는 게 학습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요 최적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개수 선을 딱 찾았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환자 등장 하면 여기에 진료 데이터 1, 심박수 재보고 혈압 재보고 했더니 넌 여기야. 이 사람은 생존해요, 안 해요? 생존하겠네. 오케이. 내가 심박수랑 이런 거 쟀더니 어떤 사람은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망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가 구분짓고 싶은 기준에 대한 최적 개수를 찾는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이 선으로 긋고 있잖아요.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죠. a랑 b 개수잖아. 실제로 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개수 두 개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개수 두 개를 찾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식이 아주 많아요. 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일 뿐입니다. 이 식이 뭐 100개, 1000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결국 개수 찾는 거는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내가 줄 데이터는 폐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데이터가 443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약간 그 명수를 줄인 데이터도 줄 거고 늘린 데이터도 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실제 요 데이터는 433명의 환자 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 17가지의 환자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양의 유형이 뭐냐, 폐활량이 몇이냐, 뭐 호흡 곤란 여부, 호흡 곤란 여부를 0, 1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아, 오늘따라 글씨가 더 안 써지네.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고통의 정도, 요거를 평가를 해서 어떤 수치로 적어 놓은 거야. 여기서 뭐 기침하냐 안 하냐, 혹은 뭐 흡연하냐 안 하냐, 뭐 천식 여부 이런 것도 0, 1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은 겁니다. 데이터에.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런 환자 상태가 있었고, 그럼 이 환자들이 이 수술을 했어. 수술 후에 생존했는지, 생존 결과 1로 써놓으면 수술 후 생존했다 는 거고, 0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사망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내가 데이터를 지금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어요. 이 클래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파일명은 surgery하고 CSV 파일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다운로드 한번, 수업 들을 때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페이지에서 보면 그 코드를 그냥 그대로 올려놨어요. 내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코드 부분도 올려놨고, 자,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나랑 쭉 가보자. 이거 몇 줄 안 되거든요. 한 10줄밖에 안 됩니다.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전혀 파이썬 안 해봤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제일 처음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계측을 할 거 아니야. 계측을 한 거를 코드상에서 불러와야겠죠.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측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예시로 넣었어요. 이제 우리가 콜랩을 써야 되는데, 콜랩에 들어가면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요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입력하는 창이 뜨면 왼쪽으로 하는 방식은 그 파일 업로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맨 위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input numpy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uploaded 파일 업로드라고 하면 그 파일 업로드 하세요. 그 밑에 창이 밑에 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파일 찾기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준 파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입력하고, 요거는 지금 구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파일 데이터의 구분이. 근데 이게 CSV라는 뜻 자체가 이 컴마 separated value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컴마로 separated 된 value다. 컴마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확장제 자체가. 그러니까 컴마를 여기 써주는 거죠.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잖아요. 이 콜랩은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놓으면 거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간편하겠죠?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임포트 드라이브라는 걸 해줘야 되고 콜랩에서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불러올 때 이게 불러오는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에다가 여기는 경로입니다. 경로. 쭉 경로. 여기 my drive까지는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기본 경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내가 week 이거 폴더를 만든 거야. 이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고 이 폴더 안에다가 지금 이 CSV 파일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 마이 드라이브까지는 똑같이 쓰고 다른 폴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폴더를 만들어서 넣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구글 콜랩 화면을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구글에다가 콜랩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뭐 뉴 노트북을 누르면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써볼까요? from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에 있는 거 드라이브를 해주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점 마운트 그다음에 요 numpy라는 애를 불러와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우리가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여기 load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함수를 쓰려면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와야 됩니다. numpy라는 애를 np라는 명령어로 불러와라. as np라고 쓰는 거예요. np.load text라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경로를 쓰면 됩니다. content drive my drive가 있고 나는 week 7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거기 안에다가 thoracic surgery .csv 그 다음에 구분은 데이터들의 구분은 컴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거 실행 누르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요까지 넣어주면 그쵸? 여기 따옴표 2개 넣어주면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해라 라는 게 뜹니다. 연결 하면 마운트가 됐다. 돌아가죠. 24초 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nnect to 어디 되었다, 리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도 돈을 안 내고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런타임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 보면 CPU, GPU, 뭐 TPU 있어요. TPU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금 GPU 있죠? 요거를 써주면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주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거예요. 그건 참고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요 런타임 타입을 CPU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콜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된다는 거였고 자, 그렇다면 파이썬 장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뭐길래 파이썬을 많이 쓰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크게 첫 번째는 어, 결국은 이 초보자에서부터 지금 사용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뭐 웬만한 거는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하다못해 AI를 활용해도 뭐 잘 되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것이 다양한 확장성. 그다음에 결국 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매틀랩의 함수.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라이브러리 임포트 뭐라고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그 밑에 함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매틀랩을 예를 들면 매틀랩은 이미 그런 함수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네, 공학에서 쓰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있긴 하죠, 매틀랩에. 근데 여러 다른 분야에서 또 쓰고 싶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직접 다 코드 짜야 돼요. 근데 함수가 있기 때문에 매틀랩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런 여러 분야에서 다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더 풍부하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계속 이 라이브러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틀랩의 함수를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특정 기능을 담은 어떤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import라고 하고 어쩌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C 언어를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뭐 축을 어떻게 설정하고 걔를 어떻게 불러와서 플롯을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을 다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임포트 뭐만 하면 됩니다. 그거 써가지고 그냥 플롯 시키면 바로 그냥 알아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매틀랩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파이썬은 그런 게 좀 더 다양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그 이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딥러닝에서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 뭐 컴퓨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올바른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더. 이 데이터를 이 정밀하게 관찰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 우리 어떤 연구소나 우리 대학원에서 이 딥러닝 관련된 연구, AI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좀 잘못 짜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덜 되는데 좀 더 잘 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AI 알고리즘 바꾸고 하는데
계속 안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데이터를 잘못 측정했거나 입력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에서 다루는지 이런 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쵸? 그때 쓰는 게 numpy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 numpy가 요 수치 계산을 위해서 로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numpy를 불러와야 돼요. 이 파이썬에서 곱하기를 하면 예를 들어 1, 1, 1 그냥 numpy 없이 얘를 곱하기 2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 2가 아니고 1, 1, 1, 1, 1, 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 벡터를 한 번 더 쓰세요 라고 연산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곱하기 2를 하려고 그러면 요 행렬 연산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하려면 요런 간단한 연산도 요 numpy를 써서 곱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밑에 numpy를 쓰려면 import numpy 이렇게까지만 써도 돼요. 근데 numpy 5글자잖아.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 짧게 쓰고 싶어. np로 줄였을래? 라고 해서 np.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numpy. 이렇게 쓰면 돼요. 돌아갑니다. 그래도 근데 5글자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np라고 할 거다라고 명령어를 해놓고 np.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fruit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뭐 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멜론도 있다. 혹은 뭐 파인애플도 있다라고 해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 바나나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fruits 안에 있는 아이고, 바나나를 불러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umpy라는 거 안에 있는 요 로드 텍스트라는 함수를 불러오세요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면 경로를 쭉 써주고 여기까지 경로, 그다음에 구분 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루트를 씌우고 싶다. np.sqrt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줘야 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요게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이었고 내가 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어떤 폴란드의 대학에서 13년도에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실제 환자들 데이터고 이 지금 각각의 컬럼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내가 굳이 수업 시간에 안 넣어놨어요. 지금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침의 여부, 천식의 여부 그런 걸 01, 01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 컬럼이 뭔지 모르더라도.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총 18컬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줄로는 470줄이 있을 겁니다. 좀 아마 내가 수정을 좀 해서 줄 거예요. 아마 460줄짜리 하나랑 800줄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줄 건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470줄이 있어요. 470줄이 있고 요 1행에 있는 요 이렇게 쭉 데이터 요만큼이 1번 환자에 대한 겁니다. 1번 환자. 1번 환자에 대한 계측 데이터 17개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7개. 그래서 얘를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의 속성.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 다음 줄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두 번째 환자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서 여기가 470번째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건 뭘까요? 이게 답입니다. 답. 정답. 그걸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0이면 아까 사망, 그리고 1이면 생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끝에다가. 사망, 사망. 이렇게 표시를 쭉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17개의 환자 데이터가 행으로 들어가 있다. 행 1행, 2행, 3행, 4행.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불러와야 제대로 된 학습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파이썬 코드에서 이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구분 지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 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속성. 속성이라는 게 7번째 열부터 17번째 열까지 쭉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속성은 이 데이터의 특성을 지금 나타내는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정답이라고 했죠. 정답. 요거는 우리 사용자가 목표하는 정답을 의미하고 요거는 18번째 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눠준 데이터에는. 그래서 이 속성과 클래스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딱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제대로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속성 어트리뷰트 데이터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변수로 지정을 할 때 x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담는 변수를 별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담는이라 쓴 거예요. 담는 변수를 별도로 구성해줍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담는 변수는 보통 y라는 변수로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뒤에 한번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변수에다가 불러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셋에 내가 준 요 CSV 파일이 쑥 들어갔어요. 그럼 데이터셋이라는 어떤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변수 안에 그 중에 x랑 y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이라는 애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속성과 클래스로 나눌 거야. 처음에 속성 데이터셋 x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x는 해놓고 데이터셋 중에 여기가 행이고 행 여기가 열을 쓰는 거죠. 행에다 숫자를 안 쓰면 여러분들 숫자를 안 쓰면 뜻이 어떻게 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뜻이고 숫자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죠? 0, 10부터 17, 10 미만까지입니다. 미만이에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자. 우리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썬 코드에서는 숫자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x가 있고 여기가 y가 돼야 하는 상황. 행은 환자 데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넣으라고 했고 열은
x는 실제로 여기 1, 2, 3, 4, 5, 6, 7, 점점점 17개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파이썬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0의 인덱스 1, 2, 3, 16까지 인덱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0 인덱스부터 16 인덱스까지 불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0 열로 쓰지 말자. 여러분 헷갈리니까. 0 인덱스부터 17 인덱스 미만까지 해주면 0 인덱스, 16 인덱스까지 불러와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8번째 열을 y로 지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 인덱스는 17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셋 행은 전부 다.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고 우리 이거는 17 인덱스를 y에다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열을 그대로 y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요만큼을 x에다가 변수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제대로 저장을 했죠? 모든 열을 다 저장했고